이겨야 돼. 우독이 이제 지쳤나요? 다리 근육 경련 올라왔나요? 메디슨이 좀 지쳐 보이고. 소니를 빼고 테를 넣을지 존슨을 빼야 되는데 존슨 무능하잖아. 생각이 있으면 존슨을 뺀다. 여기서 소니를 빼면은 포스텍은 정말 뇌가 없는, 정말 지능에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누구를 뺄 것이냐? 두구예요. 지금 보이는데 일단 우독이 빼고요. 진작 뺐어야지. 이 78분이 뭐냐고. 10분 전에 뺐어야지. 그리고 과연 텔이 누구 대신 들어갈 것이냐? 소니를 뺍니다. 역시 뇌가 없다. 개 같네요. 손흥민 선수는 이적을 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존슨을 안 빼고, 공간이 있는데 터치도 엉망진창인 존슨을 안 빼고 손흥민 선수를 뺍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기가 막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놈들이에요. 포스테코글루 정말 싫어요. 제가 세상에서 축구라는 스포츠를 알게 된 이후 지켜본 모든 감독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선수, 모든 관계자 다 통틀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바로 포스테코글루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축구 관계자는 포스테코글루다. 나는 포스테코글루가 세상에서 가장 싫은 축구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가 제일 싫어, 새끼야. 네 얼굴이. 아주 그냥 너가 제일 싫어. 한국 오면 죽는다, 진짜. 한국 투어 물론 같이 안 오겠지만 저 죽는다, 진짜. 계란 들고 간다, 진짜. 돌릴 때가 아니야, 이 멍청아. 뒤로 돌리는 시간이 없는데. 역시 답답이들. 시간이 아주 천년만년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토트넘 멍청이들이. 정말 최악입니다. 끝날 거예요, 이제.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끝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긴박하게 올릴 생각 안 하고 백패스를 하고 있는. 경기가 끝나가는데 백패스를 한 토트넘이 결국에는 1대1 무승부로 홈에서 비기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경기력은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저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왜 또 속았냐? 내가 헛된 희망으로 또 속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하지 않는 한 저희가 이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서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진 또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는 감독을 하면 안 된다. 축구 감독을 정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저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를 넘어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현대 축구의 트렌드도 아니죠. 핵심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인버티드 풀백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는 그 전략이 오히려 하프 스페이스를 생략한 축구를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으로 귀결되는, 보통 감독이 자신의 방식으로 팀을 쭉 이끌면은 그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장기 프로젝트다. 이게 우리가 길게 이걸 만들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보통 연출이 되는데,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전들이 부상으로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축구를 따르면 따를수록 팀이 엉망이 되어가는 정말 기이한 현상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경기는 철저하게 감독의 무능으로 인해 토트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비겼다.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골대를 2번이나 맞췄던 그 불운으로 인해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지배했고 경기를 주도했고 후반전은 훨씬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기 운영 자체가 교체 타이밍부터 모든 면에서 토트넘은 이길 자격을 보여주지 못한 경기를 했다. 무엇보다 승리를 위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남겨놨어야 하는데 그저 존슨이 지난 주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 좋은 득점 감각을 보였다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내버려둬서 결국 그 마지막에 중요한 시간들을 허무하게 보내면서 경기를 마쳤다라는 것 자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판단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했다. 또 한 번 본 거예요. 그냥 별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오늘 이 결과는 2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프랑크푸르트가 실리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기였다. 오늘 전체 기록부터 보면은 57%로 토트넘이 점유율에서 앞섰지만 이것은 애초에 프랑크푸르트가 점유율을 원치 않는 경기를 했다. 수비 후 역습하는 전략을 취했고 전방 압박도 그리 많이 하지 않았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에 약점이 있지만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노리려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서서 역습하는, 상대가 무조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서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오히려 이렇게 롱볼을 전방 압박을 통해 유도했다가 프랑크푸르트도 뒷공간에 조금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차라리 전방 압박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뒤에 공간을 없애놓고 그리고 역습을 하자, 이런 형태로
상태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토트넘이 많이 가져간 것은 의미가 없었고요. 기대 득점이 0.89골이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실하게 한 골을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벤탄쿠르의 헤더 슈팅이 골대를 때린 장면이라든지 베리발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때린 장면도 이 선수들의 개별적인 퍼포먼스, 좋은 시도였다라고 할 수 있어도 팀적으로 확실하게 골이 되어야만 했던 그런 장면이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대 득점이 높지 않은 거고요. 토트넘의 슈팅 숫자 전반전 대비는 그래도 많이 후반전에 기록을 하면서 10대 4를 기록했지만 그것은 프랑크푸르트 선수들이 후반전에 꽤 생각보다 체력 저하가 많이 왔고 토트넘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플레이 완성도는 좋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역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지 않는 좀 이해 불가능한 축구를 토트넘이 했다라는 겁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인버티드 풀백인데 이 풀백이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 내지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스트라이커의 곁에 풀백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데 이 위치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도기가 개인적인 퍼포먼스나 역량이 지금 한참 좋을 때보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또 우도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메디슨도 이 사이드에서 연계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예 사이드에 벌려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벌려 있으면서 수비 커버도 하기 위해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실제로는 풀백과 같은 윙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사실은 솔랑키가 굉장히 고립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받쳐주고 연계해주고 콤비네이션을 해야 될 선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메디슨이 뭐 여기서 그나마 좀 인상적인 플레이들을 몇 번 보여주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미드필더이고 공격과 미드필더 위치에서 슈팅력이 있는 선수이지 포워드로서 활발하게 포워드 런이라든지 공격수처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데 그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 부근에 있으면서 이 실제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존슨도 하프 스페이스에서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선수가 아니라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다가 들어와서 슈팅 한 번 원터치로 골을 넣는 능력만 발휘하지 온더볼 상황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포로가 이 경기에 골을 넣긴 했지만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역시 이 선수도 하프 스페이스의 깊은 곳에 와서 공격수와 연계하고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되는 선수가 아니다. 지금 토트넘의 전술적인 가장 큰 문제는 솔랑키의 고립과 손흥민 선수의 고립인데 그 이유는 둘이 근거리에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전술적인 운영에 있다. 하프 스페이스가 삭제된 축구를 하는 것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체 타이밍. 전반전 1대1로 맞췄는데 제가 보기에 메디슨은 경기 초반부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고 오도벨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존슨을 선발 투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존슨이 결국 전반전 지난 주말 사우샘튼전보다 안 좋아 보였어요. 연속 선발 출전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안 좋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존슨도 부진했기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 공격이 전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교체해줄 필요가 있었고 또 선발 출전한 왼쪽 풀백 우도기도 왜 선발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였는데 만약 스펜스의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교체에 들어와서 스펜스가 바로 보여줬던 번뜩임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선발 카드를 그렇게 썼다면 하프타임에서라도 빠르게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 드렸잖아요. 메디슨 빼줘야 되고 우도기 빼줘야 되고 그리고 존슨 빼줘야 된다. 근데 79분에 와서야 메디슨 빼고 우도기 빼고 또 손흥민 선수를 뺀 거예요. 사르와 스펜스가 들어가서 뛰어줄 필요가 있다. 사르의 중앙 지역에서 역동성 또 스펜스의 사이드 플레이 여기에 히샬리송이 들어와서 좀 공격적으로 함께 부딪혀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히샬리송은 88분에 와서야 지친 솔랑키 대신 들어갔고 지금 기록을 보니까 우도기가 교체된 것도 결국에는 뛸 수 없는 부상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즉 전술적인 면에서 경기에 변화를 주기 위한 교체 선택도 없었고 교체도 너무 늦었고 그래서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그 모멘텀 타이밍들을 감독이 만들지 못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뛸 때 스페이스가 함께 있어야지 그나마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메디슨이 또 뛸 때는 스페이스가 있으면 메디슨이 좀 더 중앙지향적으로 뛰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연계가 되는데 우도기가 뛰면 인버티드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앞쪽에서 플레이가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는 우도기가 함께 뛰는데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벌려있고 거기서 우도기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좀 답답해하기 때문에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메디슨이 거기 가까이 가서 플레이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에
경기에 더더욱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플레이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스펜스가 애초에 뛰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메디슨이 좀 더 뒤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어떤 구성으로 경기를 운영하냐가 중요한데 스펜스가 뛰는 상황에서였으면 손흥민, 메디슨도 합을 잘 맞췄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도기가 나왔다. 그러면 메디슨이 들어갈 게 아니라 사르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르가 그래도 사이드 플레이가 되는 선수이고 수비 커버 움직임이 좋은 선수니까. 우도기를 왼쪽 풀백으로 놓을 거면 미드필드를 사르를 놨어야 되는 거고 혹은 교체 카드를 쓴다면은 우도기, 메디슨을 빼고 스펜스, 사르가 들어왔으면 손흥민 선수를 빼고 테를 넣을 게 아니라 존슨을 빼고 테를 넣었어야 된다. 그리고 테를 오른쪽으로 놨어야 된다. 손흥민 선수를 살릴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선수 구성으로 경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경기 시작부터 교체 이후 모든 운영이 선수 간의 상성과 궁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선택을 내렸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 그래도 후반전 들어서 공격 위협도가 좀 올라갔고 또 슈팅 2번이 골대를 때리기도 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받쳐주고 커버해주고 그런 보이지 않는 역할들밖에 안 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없어도 손흥민이 없이 다른 선수들이 공격을 잘 풀어가는구나라고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없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전 뭐 첼시전도 그렇고 모든 경기들이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잘하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나서는 잘 못하는 게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연계해주고 기점 패스해주고 수비 커버해주고 그러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나면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슈팅 기회 잡고 득점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던 선수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날 경기 토트넘이 결국 롱패스는 30번밖에 하지 않았던 면도 프랑크푸르트가 60번 롱패스를 할 때 토트넘은 30번이었다. 롱볼, 다이렉트한 플레이, 신속한 플레이, 템포 있는 플레이를 하지 못한 토트넘의 이 전술 기조의 문제가 드러났던 경기였고요. 토트넘의 실점 장면은 마찬가지로 빠르게 공을 상대적으로 붙여놓고 거기서 압박하면서 플레이를 한다면 역습형의 플레이, 속공 플레이를 한다면 좋을 텐데 쓸데없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메디슨이 공을 빼앗기면서 역습당했잖아요. 공격을 하기 위해 깨작깨작하면서 슬슬슬 올라가다가 만들어 올라가다가 줄 데 없어서 뺏겼을 때 한 번에 전환 패스를 줬던 프랑크푸르트 한 번에 쫙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포로를 제끼고 들어와서 에키티케가 중거리 슈팅으로 그냥 골을 넣었어요. 단순합니다. 토트넘의 공격은 지공으로 느릿느릿 가는데 전원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수적 우위를 상대 진영에서 가져가면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상대가 중앙을 꽉 조이고 있고 또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는데 하프 스페이스, 스트라이커 솔랑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공격 시도가 끊기면 상대는 긴 롱볼 한 번으로 광활한 뒷공간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에키티케 선수가 감차 능력과 중거리 능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골을 먹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넣었던 이 동점골 과정은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뒤로 들어가는 솔랑키를 보고 한 번의 패스를 딱 찔러줍니다.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왔어야 하고 이런 플레이, 이런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는 플레이가 더 자주 나왔다면 토트넘의 공격이 더 시원시원하게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패스를 하는 게 손흥민 선수인 게 황당한 현실이죠. 이 패스를 받은 솔랑키가 경기 내내 거의 보이지 않던 솔랑키가 간만에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서 들어가죠. 솔랑키가 들어가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솔랑키가 이 공을 끌고 나오면서 메디슨에게 줬어요. 메디슨이 이 공을 잡고 컵백을 주죠. 포로에게. 그때 이 바깥쪽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이를 패스 연결해줄 때 솔랑키가 일로 빠져나가고 커트아웃 한 거잖아요. 중앙에서 사이드로. 그때 포로가 사이드에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블라인드 사이드. 모든 수비수들이 앞쪽으로 쏠려있을 때 뒤에서 들어오니까 포로를 모두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고 메디슨의 패스를 포로가 바로 돌려넣어서 골이 된 것이죠. 결국에 이런 서드맨의 움직임, 롱볼, 신속한 움직임, 라인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 파이널 서드에서의 치명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려면 긴 패스, 다이렉트한 패스, 빠른 패스, 3자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경기 내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감독이 어떤 준비를 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했던 이 기점 패스, 롱 패스 이런 플레이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려면 플랜 A밖에 없으며 선발 전략, 교체 전략, 경기 중 운영 능력 모든 것이 낙제점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8강 2차전에 프랑크푸르트 원정인데 과연 그 경기를 이겨서 4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 혹은 4강에 올라간다고 해도 결승에 가고 우승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경기를 지켜보는 레비 회장의 표정이 굉장히 역시나 어두웠는데요. 축구를 보는 눈이 있다면 이 결과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는 결정을 지금이라도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슈팅도 물론 아쉽게
막힌 장면이 있었는데요. 골키퍼에게 대부분 사이드에서 플레이를 했고 이 뒤를 커버하는 정말 오늘 손흥민 선수는 풀백이었어요. 진짜 손흥민 선수가 풀백이었고 우도기가 이선 공격수였습니다. 두 번의 슈팅이 있었는데 한 번은 좀 허무하게 빗나갔고 한 번은 조금 가운데로 쏠렸죠. 그렇지만 키패스 2개 있었고 동점골 과정에 기점 패스 손흥민 선수였고 86%로 안정적인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오늘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뭐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팀에서 본인의 전술적인 역할이 제한된 가운데 그래도 본인이 그나마 축구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동점골 과정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너무나 저버리는 재미없는 졸전으로 토트넘이 비겼는데요.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포스테코글루의 경질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 소식이 나올지 또 이어질 기자회견과 영국 현지의 보도들 한준TV에서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는 애국기업 6.25 참전용사 후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인프레시와 함께 이 후원 굿즈 티셔츠를 프로모션하고 있는데요. 이 티셔츠 올 여름에 입기 정말 좋은 아주 좋은 원단의 티셔츠인데 어떻게 후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고정 댓글도 남겨드릴 테니까 이 티셔츠를 사실 때 토트넘 티켓 증정 이벤트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좋은 일에 쓰이는 후원 사업이고 또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기에 좋은 티셔츠이니까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부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는 소식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일요일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입중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에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있고 단칸방 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